안녕하세요. 세상 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2년 7월에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용기에 올라타고 한밤중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몰디브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분노한 시민 수십만 명이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요. 전 세계로 생중계된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시민들이 대통령 전용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대통령 침대에 드러눕던 장면이요. 그런데 시계를 60년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 15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152달러였어요. 딱 1달러 차이. 완전히 같은 출발선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때 전문가들에게 둘 중 누가 먼저 선진국이 되겠냐고 물으면 다들 한국이 아니라 이 나라를 꼽았다는 거예요. 스리랑카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답, 중국 빚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그 절반의 진실은 뒤에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질문이 두 개 남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던 나라가 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잿더미에서 시작한 한국은 어떻게 7배 차이로 앞서가게 됐을까요? 답은 60년 동안 이 나라가 내린 4번의 선택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건 그 4번 모두 그 순간에는 국민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먼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해서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패를 들고도 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1918년에 독립한 이 나라의 당시 이름은 실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실론티의 그 실론이요. 이 나라는 1940년대에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맹률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았고 평균 수명도 길었어요. 싱가포르를 세운 리콴유조차 우리도 언젠가 실론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회고될 정도였습니다. 관도대전을 앞둔 원소의 패가 딱 이랬을 거예요. 병력도 군량도 명분도 다 앞서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그 4번의 선택이 뭐였는지, 동기에서는 왜 어떤 정치인이 와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결과에서는 이게 지금의 스리랑카와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까지요. 1918년 실론의 출발 조건부터 한번 보세요. 외환보유고는 넉넉했습니다. 차 수출 하나로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었어요. 영국이 떠나면서 행정 시스템과 법원, 철도, 항구를 통째로 물려줬고 공무원들은 영어로 일했습니다. 쿠데타 한 번 없이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민주주의까지 굴러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한국은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돼서 미국이 보내준 밀가루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론이 한참 앞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숫자 하나를 다시 봐야 합니다. 1960년에 152달러와 153달러는 같은 가난이 아니었어요. 실론의 152달러는 교육과 의료라는 기초 체력을 이미 갖춘 상태의 152달러였고 한국의 153달러는 전쟁으로 모든 게 박살난 폐허 위에 153달러였습니다. 출발점의 질부터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서구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이 가야 할 길의 모범으로 실론을 꼽았습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좋은 패를 들고 차분하게 산업을 키우는 것, 차와 고무만 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 한국이 나중에 가발과 신발에서 시작해 배와 자동차, 반도체로 올라간 바로 그 길이요. 그런데 1956년 첫 번째 핸들 조작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줄여서 SWRD라고 부르는 정치인이 선거판에 등장합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엘리트인데 이 사람 눈에는 표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였어요. 인구의 70%가 싱할라족인데 정작 행정과 좋은 일자리는 영어로 돌아갔고 영어에 능한 소수민족 타밀족이 공무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SWRD는 이 불만에 불을 붙입니다. 싱할라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만들겠다. 이 한마디로 선거를 압승했고 그의 싱할라 단일 언어법이 통과됩니다. 표를 얻는 데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타밀족 공무원 수만 명이
승진과 채용에서 밀려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어를 밀어냈다는 건 글로벌 무역과 행정의 공용어를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한국은 수출하려고 영어 인력을 어떻게든 키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자마자 싱할라족과 타밀족 사이에 폭동이 터졌고 1956년 가로야 지역에서만 타밀인 약 15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 기억해 두세요. 27년 뒤에 끔찍한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59년 SWRD는 자기 집에서 불교 승려가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싱할라 불교 민족주의를 정치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그 진영의 승려 손에 암살당한 거예요. 자기가 깨운 괴물에게 제일 먼저 잡아먹힌 셈이죠. 두 번째 선택은 더 달콤했습니다. 쌀이었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쌀을 거의 공짜로 배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선거가 묘한 경매장이 됩니다. A당이 쌀 2대를 준다고 하면 B당은 3대를 불러요. 나라 곳간 사정은 경매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번 돈을 공장과 기술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로는 정반대로 아직 충분히 벌지도 못하는 나라가 버는 것보다 나눠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시절 한국이 국민에게 조금만 더 참자, 지금 아껴서 공장을 짓자고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미래에 투자했고 한쪽은 현재를 소비했어요. 그리고 암살당한 SWRD의 자리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부인 시리마보가 물려받아 1960년에 총리가 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였어요. 이것만 봐도 실론이 얼마나 앞서가던 나라였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인물이 경제에서는 가장 무거운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외국 자본이 빨아먹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소유의 차농장과 고무농장을 100만 에이커 넘게 국유화하고 은행과 보험을 국가 통제 아래 놓고 수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외국 기업들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들고 떠났고 공무원이 경영하는 국영농장의 효율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분유 한 통 사려면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됐고 무상교육으로 공들여 키운 의사와 엔지니어들은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영국과 호주로 짐을 쌌어요. 숫자가 잔인합니다.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1960년 152달러였던 실론의 1인당 소득은 1978년에도 226달러 언저리였습니다. 18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예요. 같은 기간 대만은 149달러에서 50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출발은 실론이 앞섰는데 문 닫고 나눠주는 동안 문 열고 수출한 나라들이 전부 추월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이실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의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럼 답이 나온 것 같죠? 사회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깔끔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답에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경제를 강하게 끌고 간 나라예요. 박정희 정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올라가고 실로는 가라앉았을까요? 차이는 개입의 양이 아니라 기준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원해 줄게, 대신 수출로 증명해. 세계 시장에서 안 팔리면 거기서 끝. 기준점이 항상 바깥 세계 시장이었던 겁니다. 반면 실론 정부의 기준점은 안쪽 다음 선거였어요. 똑같이 정부가 개입해도 바깥을 본 나라는 경쟁력이 생겼고 안쪽만 본 나라는 골맞습니다. 그럼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실론의 정치인들이라고 이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왜 단 한 명도 핸들을 못 돌렸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번 나눠주기 시작한 정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제 쌀을 공짜로 못 드립니다 하고 선거에 나가겠어요. 그 순간 상대당이 우리는 드립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호랑이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다시 나타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게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이 공장도 도로도 아니고 다음 선거를 사는데 녹아 들어갔어요. 이 시기에 콜롬보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70년대 어느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뭘 사려고 그랬을까요? 분유, 통조림 같은 평범한 생필품이었어요. 수입을 막아놨으니 물건 자체가 귀했고 어쩌다 들어온 수입품은 암시장에서 몇 배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게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와중에 1972년 나라 이름을 실론에서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스리랑카로 바꿉니다. 식민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이름은 빛나는 섬이 됐는데 정작 섬 안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27년 전에 심어둔 그 불씨가 마침내 터집니다. 그해 7월 북부에서 타밀 반군이 정부군 병사 13명을 매복 살해하자 콜롬보에서 싱할라족이 타밀족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검은 7월이라고 불리는 일주일 동안 수천 명이 죽고 타밀인의 집과 가게가 불탔어요. 이걸 기점으로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 흔히 타밀 타이거라고 부르는 반군이 북동부에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겠다며 무기를 들었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짜리 내전이 시작됩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전쟁 속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는 시간이에요. 타밀 타이거는 자살 폭탄 테러를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운용한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인도의 라지브 간디 총리와 스리랑카 대통령까지 자살 폭탄으로 암살했을 정도예요. 한 나라의 내부 갈등이 옆 나라 총리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유엔 추산으로 26년 동안 약 8만에서 10만 명이 죽었고 전쟁이 끝나던 2009년 마지막 몇 달 동안에만 민간인 희생자 추정치가 1만 5천에서 많게는 7만까지 갈립니다. 추정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태워요. 스리랑카는 26년 동안 국방비의 GDP의 5% 안팎을 매년 부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1년에 버는 돈의 20분의 1을 공장도 학교도 아니고 총알에, 그것도 26년 연속으로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전쟁은 들어올 돈줄까지 끊었습니다. 야자수 해변과 고대 불교 유적을 가진 천혜의 관광지인데 콜롬보 한복판에서 폭탄이 터지고 2001년에는 국제공항이 습격당해 여객기가 통째로 불탔어요. 관광객은 끊기고 외국 투자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쪽으로는 군비로 돈을 태우고 다른 쪽으로는 들어올 통로를 막고,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자충수였어요. 그리고 이 출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나라에서 미래를 설계하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앞서 시작된 두뇌 유출에 전쟁이 16년 동안 가속이 붙었다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다시 일어설 때 필요한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같은 이 16년 동안 한국이 뭘 했는지 보세요. 한국도 휴전선을 두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나라입니다. 국방비 부담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지는 않았습니다. 그 26년 동안 한국은 올림픽을 열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잡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시계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속도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2009년 내전이 드디어 끝납니다. 국민들은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평화의 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네 번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영웅은 라자팍사 형제였습니다. 형 마인다는 대통령, 동생 고타바야는 국방장관, 나중에는 동생이 대통령, 형이 총리, 친척들이 장관 자리를 나눠 가졌어요. 한 가문이 나라를 사실상 사유화한 거예요. 이 가문이 평화의 시대에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빚을 내서 보여주기 건물을 지었습니다. 마힌다는 자기 고향 한반토타에 거대한 항구와 국제공항을 지었어요. 문제는 배가 안 들어오고 비행기가 안 떴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한가한 공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항구는 적자만 내다가 결국 2017년에 중국 기업의 99년 임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스리랑카는 중국 부채함정의 대표 사례다. 뉴스에서 1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도 당시 스리랑카 대외부채에서 중국 비중이 20에서 25% 수준이었다는 숫자 짚어주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큰 덩어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이었습니다. 중국 빚은 원인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빌렸느냐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돈 버는 자산이 아니라 표되는 건물을 지었다는 거였습니다. 둘째, 2019년 동생 고타바야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규모 감세를 때립니다. 부가가치세를 15%에서 8%로 확 내리고 여러 세금을 아예 없앴어요. 그 결과 납세자 약 100만 명이 등록부에서 사라졌고 가뜩이나 빚더미인데 나라 곳간이 거덜났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결정타였습니다. 2021년 4월 고타바야가 갑자기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화학비료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는 세계 최초의 100% 유기농 국가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환경도 지키고 비료 수입에 나가는 외화도 아끼겠다는 명분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쌀 수확이 폭락하고 외화를 벌어오던 핵심 수출품인 차 생산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아끼겠다던 나라가 쌀을 4억 달러 어치 넘게 수입해야 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외화 아끼겠다고 시작한 정책으로 외화를 더 쏟아부은 거예요. 환경을 지키겠다던 정책으로 식량 안보를 날린 거고요. 이게 단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의 배를 대통령이 직접 가른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관광까지 끊기자 외화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후회 정치가 돈의 경제를 이기면 나라가 집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언어법도 쌀도 전쟁도 비료도 전부 같은 한 문장의 다른 표정이었던 겁니다. 2022년 4월 스리랑카는 더 이상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1948년 독립 이후 사상 첫 국가 부도였어요.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마다 몇 킬로미터씩 줄이 늘어섰고 폭염 속에 며칠씩 줄을 서던 노인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정전이 됐고 물가 상승률은 한때 50%를 넘었고 식료품 물가는 80%까지 뛰었어요. 종이를 수입할 외화가 없어서 학교 시험이 연기될 정도였습니다. 그 끝에 나온 장면이 바로 아까 그 수영장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IMF가 약 30억 달러 구제금융을 승인하는데 여기에 숫자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게 스리랑카의 첫 구제금융이 아니라 무려 17번째 IMF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17번. 위기가 사건이 아니라 체질이었다는 뜻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한국도 1997년에 IMF에 손을 벌린 적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한 번으로 끝냈고 예정보다 앞당겨 2001년에 다 갚았습니다. 한쪽은 한 번을 마지막으로 만들었고 한쪽은 17번을 반복했어요. 이게 바로 기준점의 차이가 만든 결과입니다. 조건은 가혹했어요. 보조금 줄이고 세금 올리고 전기요금 올리고 60년 동안 나눠주던 걸 거꾸로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은 고통스러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도 나라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2024년에는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하며 반등했고 그 해 9월에는 반부패를 내건 새 대통령 디사나야케가 당선됐습니다. 라자팍사시 가문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의 선택이었죠. 새 대통령은 이번 IMF 프로그램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처가 깊습니다. 세계은행 추산으로 지금도 국민 4명 중 1명 빈곤율이 24.5%에 달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보통 두 가지예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아니면 중국 부채함정론. 둘 다 클릭은 잘 나오는데 둘 다 반쪽짜리입니다. 무상교육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 교육이 키운 의사와 엔지니어가 실론의 진짜 자산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만들어 파는 엔진 없이 나눠주기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재들이 일할 산업을 끝내 못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고스란히 넘겨줬다는 겁니다. 나라를 망친 건 분배 그 자체가 아니라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남의 나라 망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 빚과 저출생,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약속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세계 시장일까요? 다음 선거일까요?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년 전 리콴유가 부러워하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한밤중에 도망치는 대통령과
그 수영장에서 노는 성난 군중이었습니다. 네 번의 선택을 한 줄로 세워볼게요. 표를 위한 언어법, 표를 위한 나눠주기, 그 언어법이 키운 내전과 영웅놀이의 빛, 인기를 위한 감세와 비료 금지. 뭔가 보이세요? 네 번 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까를 고민한 선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60년 동안 만드는데 투자한 결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960년에 1달러 차이가 7배의 격차가 된 건 자원의 차이도 운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골랐느냐, 그 답이 쌓인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지만 네 번의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 그러니까 더 많이 나눠주겠다고 약속해야 이기는 선거의 문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 선택의 유혹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때 이 나라가 어느 쪽을 고를지, 그리고 같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고르고 있는지. 나라는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수받는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무너져요.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빈쌀떡 앞에서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들고 오겠습니다.